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여성, 그리고 호남,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수천 건의 악성 댓글을 퍼뜨린 제3의 국정원 직원, 닉네임 이른바 좌익 효수에 대해서 검찰이 무려 2년이 다 지나가도록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다람쥐 챗바퀴 돌듯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뭉갤 작정입니까? 고소 고발 사건은 물론 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돌입해서 위법 사항을 가려내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게 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검찰의 책무입니다. 공직자가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하며 이는 처벌 사항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 사람의 포괄적 책임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국정원법 위반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자에 대해 검찰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선 관련 사건이라 여기저기 살펴야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고요? 그게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 국정원이 대한민국 검찰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검찰은 자존심과 기계 하나로 버틴다는 얘기는 제가 잘못 들은 거였군요. 그럴 거면 그 검사복 벗으십시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주 5일째 노동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주의 마무리, 그리고 시간도 오후 5시를 넘었으니까 하루 그리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럴 즈음이겠군요.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약 9달 동안 미국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자전거로 미국 대륙을 횡단, 종단, 횡단 정도가 맞겠군요. 동부의 뉴욕에서 서부의 거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까지 도중에 많은 경험과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4학년의 이우찬 학생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몇몇 매체에 보도도 됐기 때문에 이미 들어 알고 계신 분 많으시겠지만 그 기사에서 좀 부족했거나 또 따로 묻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언제나 그러하듯 샵 인터뷰라고 하시고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모두 다, 오늘은 모두 다 반영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들으실 시간이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재신임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꼭 해야 하느냐, 계속 말이 설왕설래 오가고 고민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본인의 입으로 재신임 투표 철회를 일단 언급은 했군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당 중진 의원들의 재신임 투표 철회와 20일 오후 당무위원과 의원 합동총회 개최 제의에 대해서
문 대표는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창당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재신임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당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도 얼마든지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재신임 강행 고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문 대표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끝내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국민께 단결된 모습과 화합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계기로 재신임 투표를 결정한 것이고 지금도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중진들이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의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당론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내가 혼자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답했어요. 상당히 어정쩡하고 여러 갈래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말 같군요. 예. 김무성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현재 당론도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공식적인 의논을 통해 도출한 결론이고 또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당대표가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서 당론으로 관철시키는 여건이 안 된다고 확정이 될 때는 그때 가서 또 당의 공식기구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면서 누구 개인의 뜻을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걸로 한참 김무성 대표가 입지를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나올 분야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려워졌으니까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언급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답했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원유철 원내대표의 언급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일 것이라며 아직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아직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양당 간사가 만나서 얘기가 진전되면 문재인 대표와 만나 진행할지 거부할지 의사를 타진해본 다음에 결정할 문제라면서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가 당내 계파 갈등으로 연결된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나는 당내의 계파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원외 정당인 민주당의 새로운 시작위원회 의장을 맡은 김민석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열린 우리 당으로 돌아가 버렸다 하면서 야권 재창조를 위해서 이제 본인이 좀 역할을 하겠다. 드디어 지금 몇 년 만에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민석 전 의원은 오늘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정치를 떠나 있던 사람이고 정치 우등생도 아니라면서 새천년 민주당 창당, 2002년 국민경선 설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2010년 지방선거 총본부장 등의 경험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을 향해서는 야당이 국민에게 도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당원 주권의 원칙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혁신을 외치고 당명을 바꾸고 60주년을 찾아도 무의미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야당의 난관은 돌파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60년 전 민주당이 창당된 바로 오늘 역사를 이어가는 임무를 맡게 돼 무서운 숙명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깊이 성찰하면서 즐겁고 담대하게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 의원이 지금 정치적으로 복권이 됐는지 아마 됐을 겁니다. 네. 중국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한동안 하고 그랬는데.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오늘 통화정책회의에서 9대1 아주 압도적 표차로 결국 기준금리를 동결했군요. 금리 올릴 것이다.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동결시켰습니다. 네. 당초 미국 전문가들은 9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이 곧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 연준은 비둘기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안정되고 미국 경기가 나아져서 누가 봐도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상황에 가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3%대를 예상했던 미국 경제 성장률은 2%대로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네.
최근 5년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도된 해킹 건수가 무려 11만 건이 넘는다고요? 예,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이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부처별 해킹 시도 현황에 따르면은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 부처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11만 4,035건이었습니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8,6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5,735건, 행자부가 5,22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해킹을 시도한 IP 주소 국가는 한국이 6만 6,805건으로 추이되었고 중국이 18,093건, 미국이 8,092건 순이었습니다. 정부통합전산센터가 파악한 북한 IP 해킹은 2013년에 3건, 2012년에 2건이었습니다. 네. 한국전력과 그 계열사들이 자회사에는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 하청업체에는 계약금을 회수하거나 쥐꼬리만큼밖에 안 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갑질 횡포 계속 일삼아 왔다고요? 예.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 한수원과 5개 발전 자회사가 2008년에서 2012년 단순 IT 상품을 구매하면서 계열사인 KDN을 중간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서 거래 금액의 10%를 취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한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전 퇴직자들의 회사인 전우실업에 5년간 225억 원의 부당 수익 계약으로 22억 원의 이익을 보장했고 반면 거래처와 협력업체에는 공사대금을 회수하거나 협력업체 직원들을 무상으로 차출하는 등 갑질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한전이 전기요금 이중 수납과 과다 징수, 그러니까 쓴 것보다 많이 받아갔다 이 소리죠. 예. 그런 게 한 해에 무려 60만 건도 넘어서 금액으로는 350억 원 정도를 더 많이 받아갔다 이 얘기죠? 예.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0년 이후 과다 징수는 377만여 건에 환급액 1,8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가장 큰 원인은 이중수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이중수납은 60만 건, 348억 7천만 원에 달했고 올 들어 7월까지 35만 건, 211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지서 이중수납이 전체의 68%, 자동이체 잔고 미확인으로 인한 이중수납도 32%나 차지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일본 현해탄을 건너가 북해도 지역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희생된 징용자들이겠죠. 조선인 유골이 마침내 몇십 년 만에 고국 부산으로 돌아왔군요. 예, 강제징용돼 일본으로 끌려가 희생된 115명의 유골을 실은 하마유오가 오늘 오전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유골 봉화는 홋카이도 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유골 귀향 추진위원회와 민간단체 평화디딤돌, 일본 민간단체인 동아시아 시민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봉환된 유골은 삿포로에 사찰인 혼간지 별원에 합골됐던 희생구 71구, 아사지노 육군 비행장 건설 희생자 34구, 비바이 탄광 희생자 6구, 슈마리나이 우류댐 건설공사 희생자 4구 등 총 115구입니다. 네. 일본 해안에서 칠레를 강타한 지진의 여파로 쓰나미가 관측된 가운데 쓰나미 높이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본 기상청이 밝힌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 38분쯤 이와테현 구지항에서 0.8m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지항에서는 오전 7시 35분쯤만 해도 쓰나미 높이가 0.4m로 감지됐지만 1시간 만인 8시 38분쯤 0.7m까지 오르더니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의 쓰나미 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쓰나미가 먼 곳에서부터 오는 만큼 장시간 계속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쓰나미에 의한 해수면 변화가 관측되고 난 뒤 최대 높이 쓰나미가 도달하기까지는 몇 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면서 쓰나미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해안이나 하구에 가까이 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에 따라서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등의 피난 지시를 내렸고 미야기현과 도치기현, 미에현에는 대피 권고를 냈습니다. 네, 일본에서 보자면 완전히 정반대편이죠. 칠레는 우리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지구의 반바퀴, 지구 지름 완전히 한 바퀴, 지구 구를 한 바퀴 도는 거, 반바퀴를 돌아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렇게 돌면 아마 2만 4천 킬로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파도가 그 높은 파고를 유지하면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온다 이거죠. 참 무섭습니다. 상상도 되지 않는. 네. 아무튼 칠레는 의외로 생각보다는 아직 물론 최종 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희생자가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이 시간 현재까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머지 여타 국가들에도 쓰나미로 인한 피해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도 역시 아마 국정감사 자료지 싶은데요. 가혹행위 등 육군 내에서 지난해 발생한 범죄가 고 전해에 비해서 무려 1000건 정도 증가했다고요? 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이 오늘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헌병이 취급한 사건은 지난해 5,572건입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3년 4,595건보다 1,0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가혹행위가 2013년 8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4배 이상 늘었으며 군용물 절도와 무단 이탈이 8건에서 2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범죄 유형은 단순 폭행으로 381건에서 66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성폭력 범죄도 급증했습니다. 군인 등 강간 추행이 15건에서 2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70건에서 123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군내 폭행과 가혹행위가 크게 증가해서 국민들이 자녀를 마음 놓고 군에 보내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범죄 유형이 단순 폭행인데 군내에 구타는 없어졌다 이런 말들 몇 년 전부터 국방부는 입만 열면 마치 큰일 해낸 것처럼 지적사항이라고 자랑하곤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단순 폭행이 381건에서 664건으로 한 1.8배 정도 늘어난 것 같고요. 근데 범죄 유형으로 단순 폭행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몇 대 쥐어박는 정도는 아닐 거고 상당히 심한 폭행 그리고 그 폭행에 따른 신체적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꽤 남을 테니까 범죄로 들어갔을 텐데 요즘 군대 구타 없어졌습니다. 입만 열면 말하던 국방부는 공공연히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싶군요. 도대체 군대에서는 언제나 좀 이런 소식이 안 들려서 아들 가진 엄마 아빠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해도 될지 말이에요. 기무사라고 줄여서 말하곤 하죠. 국군 기무사령부가 오늘 한화 압수수색했어요. 한화는 화약 만들고 야구팀도 있고 대한생명 인수한 그 한화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무사는 수사팀을 파견해서 한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기무사는 한화의 한 직원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정황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 대구 54단 신병훈련소 수류탄 폭발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것이지 54단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화에 대한 수색이라기보다는 직원 일부의 실정법 위반에 대한 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화 소속 직원의 실정법 위반 수사. 네. 무슨 기밀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기무사에서 나서는 건지. 기무사는 원래 군인들을 상대로만 정보, 첩보 행위를 하고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곳인데 한화는 일단 민간인 신분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직접 기무사가 나섰다는 얘기는 군이 직간접으로 뭔가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추석 연휴가 딱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오늘이 18일이니까 다음 주 25일이 금요일 그리고 추석 연휴는 26일부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석 분위기는 25일 오후부터는 시작될 텐데 추석을 앞두고 수억 원에 이르는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
잇따라 실형 선고받고 있다고요? 예. 울산지방법원 형사 7단독 조은방사는 오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기계업체 회사 대표 A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 2천만 원 상당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도 상시 근로자 130명의 임금 6억 8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선박 가공업 회사 대표 B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실형을 이제 선고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집행유예, 뭐 벌금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법원만이 바뀐 점도 있군요.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쁜가 봐요. 아, 예, 오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자, 오늘은 뭐 가지고 산책할까요? 일단 뭐 오늘 이제 한 주 동안 예. 사실 그 여야 모두 지금 기반 싸움 문제, 예, 뭐 이런 것들을 쭉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오늘 뭐 국정감사 중이어서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사실 정치권 자체가 큰 현안을 놓고 지금 부딪히는 거는 없어. 네. 오늘 어쨌든 그 여야 다음 주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 좀 뭐 같이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유식한 말로 회고와 전망. 뭐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우리 정치부 기자로는 9단 정도인 양정대 차장과 되돌아보고 앞도 보고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 예.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일 텐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짚어봐야 할 대목이 바로 아마 이 청와대의 의중이 어디까지 이 작동을 할 거냐의 문제일 겁니다. 예. 지금 수박계 쪽에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렵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빨리 새로운 방안을 내놓아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는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청와대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오픈 프라이머리 대신 좀 어떤 방안으로 갈 거냐라는 게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요.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제 여야가 법을 개정해서 합의를 해서 치러지지 않는 이상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글자 그대로 완전 국민경선제가 치러질 수는 없고,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일각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지금 100% 여론조사 경선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100% 여론조사 경선은 뭐 청취자분들이 다들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상향식 공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뭐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 정치 신인들이나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좀 뭐랄까요, 함량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고, 더더군다나 이 100% 여론조사 경선을 지금 지역구 숫자가 240개가 넘는데 이거를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실시를 할 만큼의 이 여론조사 기관들 그리고 각 지역구별로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 현역 정치인들한테만 굉장히 유리한, 그리고 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이런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8대 총선 때 이 지금의 야당, 이제 민주통합당이었죠. 민주통합당이 이 당시 이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 외부 인사를 데려와서 이 굉장히 높은 수위로 네. 그 컷오프를 단행을 했었고, 그리고 2명 내지 3명 정도 남은 사람들을 이 100% 여론조사 경선을 했었는데 그 후폭풍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미 검증이 문제가 있다고 검증이 끝난 그런 방안인데 이거를 지금 뒤늦게 이 공천 혁신 방안이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하게 되더라도 이 쉽지 않을 거고, 더더군다나 말씀드렸듯이 이게 현역 의원들한테 이제 굉장히 유리한 방안인데 아마도 100% 여론조사 경선은 친박계나 김무성 쪽 양측이 모두 이 뭐랄까요, 정책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여론조사 경선을 치르는 것, 이게 현역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이 현역 정치인들을 자기가 유리하게 만들어준 현역 정치인들이 많아야 이후 내년 총선 이후에 이 대권 가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당내 든든한 우군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100% 여론조사 경선 카드도 지금 뭐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고요. 친박계 역시 이 오픈 프라이머리 안 돼라고 김무성 대표를 압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100% 여론조사 경선이면 현역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렇지.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친박계도 이쪽으로 의견을 수렴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김무성 대표의 거취문대로까지 네. 이 오픈 프라이머리 논란이 번질 거냐, 이런 지금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김무성 대표가 그야말로 저강도 반응을 할 거고. 반항 반응. 반응이라고 봐야죠. 둘 다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김무성 대표를 쫓아내기는 어려울 거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 역시 말씀드렸듯이 내년 7월 이 임기를 채울 때까지는 이 로키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다면 이 논의는 결국 현역 의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이 양측이 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면서, 그리고 이 공천 과정에서 청와대의 의중이 포함된 인사들의 공천권을 일부 보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느슨하게 정리가 되는 쪽이라고 엿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공천혁명은 이번에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거네요. 아무래도 여당 쪽 분위기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들한테 100%
공천 추천권을 말하자면 돌려준 셈이니까 안심 번호제라는 거 통해서. 네네. 처음에 무슨 쇠고기 안심 그거 인증제인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어쨌거나 거기는 한번 좀 미실험의 장이니까 한번 기대는 해볼 여지는 있는데 새누리 쪽은 저강도 반항인지 반응인지 간에 아무튼 적당히 꽝 부딪혀서 폭발하기 직전까지 슬슬슬 달궈 가면서 양쪽에 필요한 건 좀 취하는 아마 김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부분적으로나마 시행했다라는 명분을 좀 가질 것이고 그렇죠. 친박계 청와대 쪽에서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조금 더 남았는데 일을 하려면 국회에서도 확실하게 청와대 얘기를 뜻을 받들어줄 수 있는 친박들이 좀 늘어나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바 공천권을 좀 행사해야겠다. 그 다음에 또 뭐 대구에 손 좀 봐줄 몇 사람 심판해달라고 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궁금해요. 심판 될지 안 될지.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새정년은 혁신과 당 재신임을 둘러싸고 쭉 지속돼 왔고 새정치에서도 역시 선거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지도부 당 개인으로는 콕 꼬집어서 김무성 개인을 놓고 윤상현 의원이 한번 퍽 치고 그다음에 그렇죠. 서청원 의원도 투닥투닥 한번 치고 네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아직까지는 그냥 카드만 올리고 맞받아치는 카운터 펀치는 없고 등치가 좋으시니까 맷집도 좀 있겠죠. 하나 저 마지막 질문이요. 아직 뭐 국감이 끝난 건 아니지만 네. 한 국감 한 최소한 10번은 더 지켜봤죠. 우리 양 기자. 그렇죠. 예. 올해 국감 예전하고 비해서 몇 점쯤 돼요? 보통 뭐 다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임기 마지막 해 국정감사는 그렇게 뜨겁게 진행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서. 그렇죠. 마음이 콩밭에가 있고 그래서 그 의원회관에 뭐 의원들 본인도 그렇고 이 보좌진의 역량이 사실 국정감사에 이 총력을 기울이기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뭐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정무위원회 이제 10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았는데 뭐 화면 보신 분들은 다 저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사실 낮이 서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무슨 뭐 재벌 개혁? 아이고나 참. 무디게 가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굳이 점수를 매겨보자면 뭐 한 50점 정도 줄 수 있으려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뭐 큰 이슈를 지금 야당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정감사가 아마 뭐 특별한 그런 것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기자가 무난하다고 그러는 것은 이거 엄청나게 조지는 까는 얘기인데 그죠? 또 무난하다 그러면 또 국회의원들은 그럭저럭 평균은 되나보다 하고 해벌레 웃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어제 그 신동빈 회장한테 축구 한일전 열리면 어디 응원하냐고 물었던 의원이 어느 당의 누굽니까? 그 새누리당의 박대동 의원이라는 사람인데요. 박 누구요? 박대동. 박대동? 예. 아니 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 의원이 오늘 정무위에서 사실상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그런 얘기 한 거는 뭐 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였는데 이게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 의원들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신문 일면을 봤더니 일면 톱에 이제 그 뭐 박대동인가 그 양반 그 의원이란 사람 뭐 어디 응원할래 그거에다가 사진은 일본 의회에서 막 우격다짐 이렇게 난타전 벌이는 거.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요미우리인가 우리나라 신문인가 잠시 헷갈렸어요. 이거 덕분에 국회의원 이름 하나 알았네요. 네, 참 국민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고 개인적으로. 참 가끔 의원회관 지나가거나 들리지요. 네네. 추석 일주일 남았는데 요즘도 막 선물이 계속 들어와서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복도에서 방으로 발로 차고 댕깁니까? 발로 차는 모습은 못 봤는데 아무튼 선물이 무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아휴, 다른 데는 다 불경기인데 의원회관은 그런 게 없구만. 알겠어요. 그 기자들한테도 좀 돌리나 모르겠네. 자, 월요일 날 다시 연락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5시 37분 한 15초 전입니다. 청취자분들 무슨 말씀, 무슨 생각들 하고 계시는지 좀 볼까요? 국물엑스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말콤 X가 아니고 국물엑스님. C학점이라는데도 잘했다는 경제부총리를 보면 50점이면 무난하다고 자위할 듯요. 50점이면 무난하다고 자위까지 한다. 애청자 기영님, 최민희, 홍종학, 심상정, 정청래 의원 등이 국정감사를 참 잘하더라. 보도자료를 보면 날카롭게 감사하는 걸 알 수 있겠더군요. 의원들 블로그에 가면 볼 수 있으니 한 번씩 방문해 보세요. 블로그까지 챙겨보시고 대단히 높은 정치적 수준이십니다. 사실 이런 시민, 이렇게 블로그도 챙기고 이렇게 꼼꼼히 따지시는 분들, 애청자 기영님 같은 분들이 우리 정치의 파수꾼이자 수준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자들도 이거 잘 못하는데 대단하시네요. 서울공돌이님, 오랜만에 댓글 답니다. 기무사가 지금 한화 직원 수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류탄이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근거 없이 직감적으로 드는 연관성은 수류탄 재질이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군사 기밀 유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 근거 없는 직감적 연관성, 직감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신데요. 잘 읽었습니다. 서울공돌이님. 향수를 자고 간 묘한 이름의 닉네임이세요. 서울공돌이. 예전에 공순이라는 것은 아주 그 비하적이고 계급적인, 아주 시대적이고 인격 파괴적인 그런 말이어서 써서는 안 됐는데, 본인을 이렇게 서울공돌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읽으면서도 조금 뭐랄까요, 위축된달까? 이걸 이대로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강박이 들곤 했었습니다. 이강윤 앵커님, 복귀 소식 듣고도 오늘에야 짬내서 생방송 들어왔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격하게 응원하겠습니다. 과분한 배려와 칭찬을 받고 있군요. 여러분 관심에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사실 저는 방송 하루하루 하는 게 제일 재미입니다. 이사 그런 거 별 생각도 없었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 귀찮은 일을 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좀 여기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 그렇지 않아서 그 일까지 떠맡게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의 첫 번째 책무이자 저의 가장 큰 기쁨은 매일 하는 이 생방송이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저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이 프로 제작도 꼼꼼하게 해서 미팅이나 회의 이런 것도 좀 자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튼 마지막 2인치 그런 걸 강화하는 그런 것도 좀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허겁지겁 매일매일 하기 바빴었는데, 제가 50일쯤 어쨌거나 방송을 쉬면서 생각하니까
이 점을 좀 우리 서로 놓치고 있었다. 우리 서로라 하면 저와 PD 또는 뭐 저와 진행 PD 또는 뭐 외부 출연자 이런 것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1일이 되겠네요. 그때부터는 30분 늘어나서 90분을 방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프로 말고도 몇몇 프로그램에 시간에 조금 변동이 생깁니다. 일단 자세한 편성표는 곧 공지될 터인데요. 이강윤의 오늘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90분으로 이번 주보다는 30분간 늘어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리애님, 음량이 너무 약한데요 라고 우리 진행 PD에게 좀 볼륨을 올려달라고 남기셨는데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에 최대한 가깝게 대고 말씀은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상하게 왜 국민TV 라디오가 이렇게 음량이 작아서 이런 불편함을 드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안 들리면 깝깝하죠. 일단 웅얼웅얼 하는 것 같고 귀를 쫑긋해야 들리면 그 참 짜증스럽죠. 아무리 좋은 소리 뭐 어떤 소리 들을 만한 소리를 한다고 할 망정 안 들리면 그 답답합니다. 그러니 가는 귀 잡수신 할머니 심정 알겠어요. 저도. 그만해라 그네야님. 익숙한 다시 시작했네요. 이강윤의 오늘 감사합니다. 텍사스에서 응원합니다. 텍사스면은 그 추신수 선수 뛰는데 거긴가요? 요즘 뭐 상당히 잘하고 있대던데 그만해라 그네야님 혹시 추신수 보면은 안부도 좀 전해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십시오. 스텔러님 출첵합니다. 고맙고요. 사도 요한님, 날고 싶은 토끼님, 청라애선님, 디온님, 윙스님. 이거 어느 한 분이라도 빠뜨리면 안 되겠다. NZ 지부장님, 뉴질랜드 지부장님, 넝쿨라무님, DLSHR. 이거 무슨 한글 자판으로 하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등등등 와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요일 남은 시간 한 17분 되는데요. 혼신의 힘을 다하죠.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뉴스 행간입니다. 오늘 오후에 올라온 연합뉴스에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급식비 내지 못하는 학생이 무려 66배, 약 70배 가까이나 늘어났다는 제목의 기사 일부를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이후 급식비 미납 학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30의원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도내급식비 미납 학생은 286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지난 7월 말 현재 18,979명으로 66.4배로 증가했다. 급식비 미납액도 같은 기간 5,899만 원에서 13억 9,005만 원으로 23.6배로 늘었다. 특히 도내 18개 시군의 급식비 연체 현황을 살펴보면
사천과 거제의 경우 미납 학생 수가 각각 전년도에 비해 올해 159.3배, 110.6배로 대폭 뛰었다. 네, 숫자가 많아서 들으시다 보면 좀 헷갈리실 텐데 요지는 홍준표 지사가 그 많은 무리와 불편, 불편 정도가 아니죠. 무리를 빚어가면서 무상급식을 일단 없앴지 않습니까? 학교는 밥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유상급식으로 바뀌었죠. 급식비를 못 낸 학생이 무려 70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게 요지입니다. 왜 그러는지는 불문가지 묻지 않아도 알겠죠. 이것과 비교해도 바로 드러납니다. 지금 아까 사천과 거제의 경우, 경남 사천과 거제도의 경우 미납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160배 또는 110배 어마어마하게 뛴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명이 못 냈다면 지금 이제 100명 이상이 못 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해당 지자체가 작년도와 큰 별 차이 없이 급식을 지원하는 다른 영남권 지역은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대구, 울산 이런 데 한번 보면 말이에요. 경남 바로 옆에 있는 지자체들이죠. 경남과 울산은 딱 붙어 있는 거고 예전엔 울산은 경남의 일부였는데 이제 광역시가 되면서 행정구역은 독립을 했지만 경북이나 대구, 울산의 경우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급식비를 못 낸 학생 수는 15배, 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경남만 무려 160배, 110배, 평균 66배나 될까요? 경남만 갑자기 못 사는 동네가 됐을까요? 아니면 경북, 대구, 울산은 경남만 쏙 빼놓은 이 경남 인근의 세 지자체는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었을까요? 아니죠. 한국처럼 이렇게 조그맣고 집들이 다다닥 붙어있고 서울에서 천안까지 가다 보면은 아무런 비어있는 틈도 없는 것은 연담화 현상. 그런 거 대구에서 포항, 그다음에 대구에서 울산, 울산에서 부산, 경남에서 부산, 창원에서 부산, 마산에서 부산,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미 연담화 현상, 메가로폴리스가 다 돼 있으니 지역별로 그렇게 갑자기 큰 차이를 보일 리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두말할 필요 없이 홍 지사가 정한 도에서 일방적으로 무상 의무급식을 중단한 데 따른 여파입니다. 서른 의원,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서른 의원의 말 한마디 들어볼까요? 무상급식이 실현돼야만 우리 아이들이 급식비 연체에 따른 눈칫밥 대신에 차별 없는 학교 밥을 친구들과 함께 기쁘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한창 클 나이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눈칫밥 먹으면 그 속이 얹혀서 제대로 소화되고 피로 살로 가겠습니까? 한참 클 아이들 급식비도 못 내면서 밥 얻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치 보이고. 왜 돈으로 쳐서 몇십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얼마 전에는 경상도 직원들 다 불러 모아다가 골프 대회 하고 그러던데 그 골프 못 치면 큰일 납니까? 그 골프 대회 하는데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들었을 텐데 말이죠. 홍준표 지사님, 쓸데없는 오기 그만 부리십시오. 주민 소환제 그 턱도 없을 거다 할 테면 해봐라. 주민들 상대로 그런 배짱 부리지 마십시오. 그런 배짱이나 오기는 중앙정부가 뭘 제대로 안 해준다거나 도내에서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비리 경찰 또는 부정 저지르는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예전에 검사할 때 그 잘하던 특기 혼찌검 내고 그러십시오. 어디 할 데 없어서 크는 아이들한테 눈칫밥 먹게 하고 급식비 못 내는 부모 그 찢어지는 가슴 홍 지사도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다고 하셨죠. 벌써 잊으셨습니까?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다 아니다 그런 쓸데없는 논쟁 시민들로 하여금 하지 마십시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의 진짜 인터뷰는 이렇다라고 소개 말씀드리면서 오타가 아니고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9달이 아니라 약 준비기간 포함해서 약 90일간, 정확히는 한 70몇 일쯤 자전거, 2바퀴 자전거로만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대륙 횡단을 한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학생 이우찬 4학년 학생 전화와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 석 달 동안 예. 이동할 때 네네. 내연기관, 즉 엔진이 달린 건 한 번도 안 탔습니까? 오로지 자전거로만 다녔습니까? 아니요, 사실 이제 다니다 보면은 저희가 진짜 정말 힘든 날이나 이제 정말 갈 수 없는 날에 예를 들면 폭우가 많이 내리거나 아하. 그런 날에는 네. 이제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동한 날도 있고요. 어떻게요?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히치하이킹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전거는 어디다 싣고 몸은 이제 패신저, 네, 그렇죠. 승객석에 타고. 그렇죠. 이제 미국에는 주로 나치 트럭 같은 게 많으니까. 예, 그렇죠. 미국에는 나치 트럭. 네. 왜 갔어요, 미국에?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자전거 여행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지난 겨울에 삼성 드림클래스라는 겨울에 교육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오셨던 청춘 도전자 이동진 형님의 이제 강연이 있었는데, 네. 그분께서 이제 몽골을 말로 횡단하시고 아마존을 이제 뭐 정글 마라톤을 뛰시고 이런 여러 도전들을 많이 하신 거를 제가 이제 강연으로 듣게 되니까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젊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되게 작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싶다는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이제 자전거라는 키워드, 제가 이제 전에 어렸을 적에 이제 우리나라를 국토 종주를 한 적이 있어요. 해남에서 서울까지. 뭘로요? 이제 걸어서요, 그때는. 걸어서? 네네. 몇 살 때 누구랑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했습니다. 누구랑요? 그때는 이제 단체에서 주최한 거였는데. 국토 네. 대종주 뭐 이런 거? 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을 한번 그러면 건너보자. 근데 무동력으로 건너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선택하게 됐고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제 가슴이 너무 쿵쾅거리고 이거는 정말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비행기에다 자전거 하나 싣고 뭐 텐트 같은 것도 싣고 간 겁니까? 예, 이제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나요, 미국에? 아니요. 비행기 위에다 실어서 싣고. 네, 요즘 포장해가지고. 국내에서 보니까 제주도로 자전거 타러 가는 사람들은 택배 네. 같은 걸로 붙이고 이제 가서 받고 뭐 이런 수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방법도 물론 생각을 보냈는데. 제주도야 가까우니까 네. 그게 되는데. 네네. 70일간의 여정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딱 4분이니까 서로 시간 알차게 씁시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뉴욕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이제 간략하게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너무 뭐 경유한 도시를 다 말할 필요 없고요. 네. 몇 박 며칠이었고 가다가 여정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는 못 잊겠을 사람이나 사건 이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뉴욕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버팔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버팔로 쪽으로 올라갔어요. 네. 이제 올라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을 하고
그 강변을 이제 오데오 강변을 쭉 따라가지고 가다 보면 이제 클리브랜드도 지나고 이제 인디애나, 일리노이주를 지나가지고 시카고에 도착을 했죠. 예. 이제 시카고에서 또 한 3일 정도 여행을 하고 이제 미주리를 지나서 캔자스 그리고 오클라호마를 지나서 뉴멕시코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네. 그때 한 4,000여 킬로미터 지점이었는데 함께 이제 제가 제 친구와 함께 계획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예. 그리고 실제로 함께 하기도 했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가는 여정마다 이게 원래는 진통제를 먹으면서 무릎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이제 버티면서 사실 했는데 이제 이제 계속 버티다 보니까 이게 무릎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4,000km 지점에서 저랑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분은 같아요. 중도에 헤어져서 조기 귀국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가 된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사실 이제 티격태격을 하면서도 이제 다녔는데 이제 막상 또 없으니까 갑자기 가버리면 혼자 남았을 텐데 뭐 좀 허전함을 넘어서서 나도 이거 혼자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비 어떻게 넘겼어요? 사실은 제가 근데 일 버리는 걸 좋아해서요. 예. 이제 혼자도 그러니까 한다 못한다에 대한 그런 걱정은 없었는데 이제 같이 있는 친구가 없고 이제 의지할 친구가 없다 보니까 말동무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약간의 외로움은 있었는데 그렇게 혼자 하고 말고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잠은 주로 어디서 잤습니까? 이제 그 현지에 계신 이제 예를 들면 어디 한 도시에 도착을 하면 이제 도시에 나와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나 교회에 찾아가거나 혹은 카우치 서핑이나 웜샤워라는 커뮤니티를 이용했어요. 네. 여행자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럼 돈 내고 자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돈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내가 당신네 집에서 하루를 묵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쪽에서 이제 네. 오케이 하면 이제 가가지고 암묵적으로 이제 공짜로 샤워도 하고 뭐 음식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좋은 커뮤니티예요. 자,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네. 55초밖에 안 남았는데 70일 네네. 동안 우리 이우찬 군은 네네. 미국 자전거로 돌아다니면서 뭘 안고 한국에 돌아왔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냥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극한과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사실 엄청난 모험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행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립을 다시 하게 됐어요. 여행을 통해서 제 생각의 각도를 넓힐 수 있고 이제 배움을 할 수 있는 이제 세상의 창구라고 생각이 말씀을 들거든요. 정리를 해주실 때가 네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 이렇게 알겠고 그렇죠. 그 에너지로 다시 힘찬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대 이우찬 학생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